저는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위원 국민연합 상임대표 한은미입니다. 이번 과실련 제154차죠. 오픈 포럼에 참석해 주신 과실련 회원분들, 그리고 큰 관심으로 온라인 과실련 TV에 접속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과 정쟁으로 점철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국민입니다. 이에 과실련은 과학기술계 단체와 연대하여 20대 대선 후보를 초청하고 국가 미래를 담보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비전과 정책을 성취하고 지뢰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선 공약 분석 특별위원회에서 준비해온 과실련의 첫 포럼 20대 선거 과학기술 공약 평가를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준비해 주신 분들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특히 이 위원장이셨던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님, 또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윤지훈 교수님께도 또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사회자분께서 일일이 또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개회사 한은미 대표님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의 집행위원장 손원민입니다. 제가 이게 시작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오늘 저기 토론 주제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는 걸로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간략하게 윤지웅 교수님 그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훈 교수님께서는 94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하시고 9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신 다음에 2005년에 카네기 멜론 대학교 하인즈 정치학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로 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회의 정책조정 전문위원으로 계시고요.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위원 예타조사 분과위원으로 계시고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계시며 현재 저희 과실련의 공동대표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과학기술 공약 평가에 있어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열렬한 박수로 윤지훈 교수님 환영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약 1시간 반 정도인데 네 분의 지정 토론자분들과 또 다른 대표님들 또 계셔서 저는 발표는 간단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실련이 지난 한 6, 7개월 동안 이 대선 공약을 대비해서 했던 활동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 과실련이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과학기술 공약 이슈를 도출을 했습니다. 지난 가을서부터 저희가 대선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회원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과학기술 주요 이슈 39개 선정 후에 8개 영역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그 8개 영역을 우선순위와 저희가 중요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우선순위와 중요도도 저희 회원분들의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 의견들을 저희가 잘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김소영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부장입니다. 영역별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학과 사회 영역에서는 기후변화, 원자력 감염병 등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서 사회 소통 향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최우선순위로 지목이 됐고요. 또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 추진 및 R&D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뒀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과거와 다른 경제발전 중심보다는 좀 삶의 질을 우선순위가 도출이 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변화 대응 영역에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첨단 과학기술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또 우선순위로 도출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제품, 서비스 시장 진출과 신산업 혁신을 도하는 규제 개혁이 우선순위로 잡혔는데요. 규제 개혁이 늘 저희가 아직도 글로벌 우선순위에서 좀 다른 지표들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정부에서는 꼭 이 규제 개혁이 잘 이루어졌으면 바람이 과실련 회원들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개방 및 협력 영역입니다. 개방 및 협력에서는 오히려 다른 분야와 다르게 이제 행정체제의 거버넌스 이슈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과실련 회원분들이 현장 연구자분들도 있고 또 정책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대학 계시는 분, 또 연구자 다양한데요. 이 개방 협력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폐쇄적이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또 맞지 않는 행정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간 간 그리고 민간 정부 간의 이 혁신 주체 간 소위 연결고리가 옛날보다 많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다른 분야의 이슈가 과학기술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김영란법 같은 것이 대표적인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 공관에서 점심을 국내 어떤 손님이 가서 먹으면 것이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건 과실련이 아니라 그 김영란법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글로벌 우리가 스탠다드에 맞게끔 좀 협력은 좀 다른 차원에서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인재 양성 영역인데요. 인재 양성 영역에서는 첫 번째 우선순위로 나온 게 전문 연구 요원 제도 확대입니다. 이걸 그 전문 용어인데요. 소위 이제 병역 특례죠. 병역 특례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아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공계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와 함께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병역 자체도 저희가 그러니까 국방의 인력 자체도 저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에서는 오히려 전문 연구 요원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이슈인데요. 인구 감소 시대에 좀 현명하게 다음 정부가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사후 과정 연구원, 인턴 연구원 지원 제도인데 요것에 대한 강화 요구도 또 과실련 회원분들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사후 과정에 대해서 지금도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돼서 우리가 활발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인재들을 많이 양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 R&D 시스템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최우선 순위로 회원분들이 답해 주신 것이 부처 간 지원 연계 조정 기능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도 발표를 했었습니다만 각 부처 간 개별적으로 중장기 계획도 만들고 기술별 시행 계획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서 하고 계실 것으로 있고요. 다만 저희가 범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좀 이슈가 충돌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해서 서로 좀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좀 정책 디자인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 전략 분야에 대한 단순 R&D 예산 투입 이상의 체계적인 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요거는 좀 말이 깁니다만 아마도 저희 회원분들께서 최근에
급속도로 증가되는 예산 대비 저희가 좀 이거를 체계적이고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방안의 마련 것을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가 정부 R&D 성과 영역 확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과정의 도전성과 자율성을 강화했으면 하는 것이 이 회원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늘 이 도전과 자율성, 이번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정책도 있었고요. 특히 정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었고 연구자 중심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 현장 연구자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스템의 개선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의 기술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R&D 사업 기획 방안 마련인데요. 이 기획이란 것이 늘 어렵습니다만 민간의 기술 수요를 반영했으면 하는 측면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공 수요는 당연히 저희가 정부 수요와 또 공공 부분의 수요를 최근 10년 동안 많이 확대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도 공공 부분이 상대적으로 산업 부분보다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요즘 또 민간의 빨라진 기술 혁신 속도, 그다음에 민간이 또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R&D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기초연구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연구 수행과 성과 활용을 하자는 의견이 최우선으로 나왔는데요. 지난 5년간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이 매우 강화가 됐었고요. 그리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지난 15년간 상당히 상당히 확대되고 또 질적으로도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실련 회원분들이 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이제 기초를 위한 어떤 순수 기초에 더해서 이제 국가 사회적 수요에 기초 연구를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략적이라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책 연구와 관련된 것 같냐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기초가 사회와 좀 더 가깝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연구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사회적 수요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들을 보시면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강화 지속적으로 나왔고요. 또 성과의 장기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째 마지막입니다. 지역과학기술 영역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슈는 그렇게 많이 도출 안 됐습니다만 결국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정부 주도 R&D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도메인 중심의 정책을 하면서 R&D도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분산된 시스템으로 가지 않고 중앙정부 위주로 추진된 R&D 전략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이제 대학 산업화 기술 생태계 강화를 요청하는 것이 올라왔는데요. 결국 지역 혁신 생태계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소위 위기의식이 많이 반영된 이슈들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이런 중요 이슈들 측면에서 아까는 우선순위였고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라는 저희가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온 이슈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슈와 대동소이한데요. 약간의 차이 있는 것들 보시면 이제 환경에너지 관련 미래과학 기술이 중요한 것 같다는 점. 그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은 과학기술 및 근거 기반의 정책 기획 및 추진. 그래서 좀 그 R&D 정책의 과학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점을 현장 연구자들과 과실을 회원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그다음 아이템 보시면은 이제 사회 문제, 특히 이제 기술 소외 계층에 대한 우리가 어떤 지원,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대책,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조화되는 합리적 정책, 이런 이슈들이 올라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토관 칸막이라든가 지역 소멸 이슈들이 다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요도와 우선순위 보시면 저희가 선별한 거의 8개, 9개 정도 되는 이슈들에서 40개 가까이 되죠. 그런 이슈들 중에 20개 후가 보시면 거의 우선순위와 한 80%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이런 저희 과실련 회원분들의 의견이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내 후보의 주요 후보들이죠. 주요 내 후보의 과학기술 공약을 제가 한 2개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이제 상세하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좀 이렇게 저희가 한 9가지 카테고리로 보려고 이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버넌스 이슈인데요. 늘 선거 때마다 조직 개편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과학기술 관련 정보 조직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실험을 해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실험이 좀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보시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12월 22일 날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요. 부총리 말씀을 하시고 또 미래의 대비를 위한 우주산업전략본부, 그리고 대통령 직속 주제갈등 조정기구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제갈등 조정기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렇게 거버넌스 관련돼서 명확한 의견을 주셨고요. 윤석열 후보는 조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뭘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특별하게는 안 하셨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한국형 나사 같은 비어가 들어가 있고요. 한철수 후보가 거버넌스 의견을 제일 많이 주셨는데요. 과학기술부총리, 과학기술 대통령 직속 국가 미래전략위원회, 또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 그러면 이재명 후보랑 이렇게 또 많이 이제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됐건 안철수 후보는 요거 말고도 또 의견을 주셨는데 가장 조직 개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상규 후보는 개편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 패권 대응 및 신산업 성장이라고 제가 묻고 봤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또 다른 부분으로도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마다 다르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보시면 10대 미래 국가전략 기술 확보, 또 기술주권 확립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시절 선도하시는데 또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점 상당히 도전적인 후보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AI, IoT, 블록체인 분야별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는데요. 상당히 다양한 주제를 또 발표를 하셨어갖고 이렇게 등이라고 요약은 했습니다만 매건 상당히 이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IBM이라는 또 이니셜 갖고 기술 확보를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AI, 빅데이터, IoT,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또 기술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 혁신적 과학기술 지원 체계 구축, 신산업 규제혁신법 개정, 이번에 초격차 펀드 조성, 5대 초격차 AI 반도체 대학 같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공약들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또 R&D 40조 원을 확충한다는 점, 배터리와 배터리 산업을 육성했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또 반도체 기업 법인세 면제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벤처기업, 죄송합니다.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께서는 데이터 전담 부서 그리고 민간 협력으로 임무 지향형 사업 추진하겠다는 점, 메타버스 공간 확보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후보께서도 메타버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좀 더 강조된 이슈가 디지털 플랫폼 정비였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 방송에서도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안철수 후보는 국가 및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을 주로 말씀을 하셨고 거버넌스나 조직 개편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디지털 균형발전청이라는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관련돼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이버 범죄, 재난, 같이 과학기술 이런 사회 문제를 과학기술 연구 확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윤석열 후보는 최근에 이제 게이머 권익보호라는 걸 던지고 취약계층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공약에 맞추셨습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입니다. 지역 발전 공약은 좀 이제 다양하게 나와서 또 이제 도별로 또 지역 가시는 데별로 좀 커스터마이가 됐기 때문에 제가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발전에 대해서 좀 인상 깊은 거는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 그리고 지역대학 중심의 거점 연구소 촉과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점. 그래서 지역 소멸과 지역대학 이슈를 묶어서 공약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이제 지방과학기술 주권시대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역에 좀 분산된 R&D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지역 주변에 이제 첨단 과학기술 단지를 조성하시겠다는 클러스터 공약들을 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 목적보 인수를 17개 시도별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또 다른 또 결로 공약을 내고 계시고요. 심상정 후보는 특별하게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골프로 들어갔습니다. 연구자 중심 R&D인데요. 연구자 중심 R&D에서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점,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연설문에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기초과학 연구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더 나아가서 주택 특별 공급, 그다음에 사이언스 빌리지 이런 걸 만들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 관련돼서는 이재명 후보께서 전환 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인력을 폭넓게 양성하겠다는 점,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베네핏을 주겠다는 점을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가 다른 인재 양성 공약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봐주시길 바라고요. 윤석열 후보께서는 100만 명 인재 양성을 말씀을 하셨고, 안철수 후보께서는 50만 명 후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이제 해외 우수 인재 이민제도 전문 연구요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분야별로 약간 2개 공약을 추가했는데요. 특히 이제 분야별 공약에서 다른 관련된 공약, 관련이 없는 공약은 제가 뺐고요. 과학기술이나 저희가 R&D 관련된 공약은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데요. 여기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감염병 주류 독감 그리고 나가서 희귀나疾병 관련된 R&D를 확대하겠다는 점을 연설문에 담았었고요. 그리고 그린바이오와 ICT 연계하겠다는 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백신 주권 확보,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비대면 진료, 같이 이제 바이오 한류 시대를 열겠다는 점, 그다음에 송도의 K바이오 랩허브를 만들겠다는 점을 주셨습니다. 뭐 이거와 또 유사하게 제가 그 생각이 난 게 이재명 후보도 지역에서 바이오 랩허브를 또 인천 쪽에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지방경 공약들이 또 후보자별로 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기술 공약들이 상당히 이제 커스터마이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오에너지 쪽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아까 뭐 기후에너지부 같은 거버넌스 이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과학기술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안 드렸고요. 탄소 중립 거점 연구와 클러스터 구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탄소 자원화, R&D 지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는 기후에너지 관련돼서는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해서 그린에너지 확대, 그린에너지 혁신 R&D를 확대하겠다는 점 말씀을 주셨고 또 윤석열 후보는 SMR, MMR 같이 이제 원자력 R&D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고 수소 원자력 연기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녹색연구개발 예산 확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런 내 후보의 그 공약을 이렇게 관련 입장에서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아직 공식 공약집이 안 나와서 그런지 이제 예산이나 또 실현 가능성 같은 부분에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슈들이 나왔습니다만 공통적으로 글로벌 패권 경쟁, 특히 중심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필수 이슈가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공약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제가 여기 하나 더 첨언하면은 지역 발전 또는 지역의 균형된 성장 중요한 이슈를 가로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이점으로는 이재명 후보께서는 조직 개편과 정책 기능 모두 제시하시면서 사회 문제, 지역 문제 다양한 분야의 공약들을 제시하고 계시고요. 윤석열 후보께서는 조직 개편보다는 보다 기능적인 측면, 디지털 플랫폼 정보, 그다음에 IT, BT, 원자력, 다양한 기술 분야 공약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조직 개편안을 많이 제시를 하고 계셨고 또 해외 우수 인재나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한 이민, 병역 특례 같은 아주 도전적인 안들을 주셨고 심상정 후보께서는 제가 어제도 잠깐 행정학회 정책학회 토론회에서 직접 뵙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심상정 후보께서는 그린, 녹색이 전반적인 큰 프레임이고 그 안에서 모든 R&D와 또 인력 양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생에너지 분야의 R&D 투자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후보자들별로 같으면서도 다른 또 색깔을 내고 계셔서 저는 과학기술이 국정에 지금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고 근거 기반의 합리적인 정책 기획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좀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것이 공약을 비교하면서 느낀 궁금한 소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네,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쳐야죠, 박수. 자, 선 위원장님 계속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정리를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더 중요하게는 지금 토론하는 내용이 핵심이 있으니까 바로 지금 안현실 그 공동대표님 마이크 넘겨받아서 바로 토론 및 네. 질의응답 시간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지금 딱 정확하게 5분인데요. 55분 잡고 토론 시작해 주시고요. 지정 토론이 있은 후에는 그 이후에 종합 토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공동대표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토론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토론을 해주실 네 분을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일 전 과기부 차관이 나오셨는데요. 이화여자 대학교 융합 콘텐츠 학과 교수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학교에 재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지금 또 강원 발전연구원 원장은 강원연구원은 그만두시고, 작년에 관뒀습니다. 작년에 관두시고 그럼 학교로 돌아오신 거네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이충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위원님 나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혹시 마이크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우리 이 박사님 목소리가 약간 좀 작게 들려서. 잘 들리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멀리서 원미숙 동의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음소거 하신 거 아니죠? 목소리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은 들립니까? 이제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입니다. 우리 박성욱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우리 지금 순서는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오픈 포럼 그 공지 순서대로 지금 박영일 교수님께서는 윤석열 후보 쪽에 이제 과학기술 정책 그 공약 쪽에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충건 우리 박사님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 이제 또 과학기술 정책 공약 쪽을 이렇게 관여하시는 분이신데, 그래도 여당 쪽에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제1야당에서 이렇게 하시는,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충건 박사님 먼저 하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화면 계속 공유 하나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료를 네. 보시면은, 예. 제가 그 과실련을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우리 안현실 박사님은 아주 전에 같이 근무하기도 해서 좀 유익한 사이인데,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어저께 받았는데요. 윤지훈 교수님께서 정말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일일이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체계를 맞춰가지고 어느 부분이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주 잘 정리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공감하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순서는 간단하게 저희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인접 공약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실련에서 우리 윤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영역별 이슈 공약 비교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세 번째. 예. 저희가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22일 날 7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제,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국가 전략기술, 그 다음에 이제 우주기술, 사회문제 해결, 그 다음에 지역 R&D,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인력입니다. 예, 다음이요. 예, 인접 공약이 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 23일 날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ICT 관련 공약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디지털 100만 명 그 인력 양성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주권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 부분도 여기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공약을 올해 1월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디지털 전환 교육을 위해서 100만 명이 혁신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공약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에 대한 지원과 대학 연구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그 육성을 할 것인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산업 대전환 공약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력 제조업 혁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핵심 산업, 그다음에 공급망 자립화, 그다음에 소부장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처 공약이 따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벤처 창업까지 이제 포함이 돼 있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에너지 대전환 공약은 작년 8월에 그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에너지 대전환을 어떤 전제 조건으로 깔았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좀 미리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을 발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월 11일 날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그 공약을 발표하셨죠. 여기 공약에서 제일 먼저 과학기술을 그 언급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산업 부분을 언급할 때 산업 부분에서 제일 먼저 디지털 쪽을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희 그 후보의 어떤 공약에서 과학기술은 항상 선두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국방 쪽에서 스마트 강군 쪽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저희 과학기술이 같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다음이요. 예. 영역별 이슈입니다. 우리 연진 교수님께서 그 설문조사 하셔가지고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보면은 저희 그 과학기술 공약하고 인접 공약에서 대부분의 여기 나온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주력 이슈뿐만 아니라 밑에 서브로 나온 이슈까지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상당히 그 유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가 역시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고 또 그 노력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또 이것이 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더 그 반영해서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또 사라졌네요. 우리 과실련에서 오픈 포럼을 이렇게 줌 웨비나를 수도 없이 했는데 오늘 좀 이상하네요, 정말. 네, 오늘 지금 줌에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아니요. 죄송한 좀 말씀 천천히 하시고요. 제가 그냥 이슈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과학과 사회 영역에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원자력 부분을 앞에 놓으셨는데 원자력 부분은 에너지 쪽에서 일부 영역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저께 과총 토론회에서 후보께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그 발전 영역 이쪽은 우리가 이제 핵심 그 공약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부분, 요보다 앞부분이요. 앞 페이지를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겁니다. 예. 사회변화 대응에서 기술 패권 시대 첨단 과학기술에서 저희가 10대 전략 기술을 그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꼭 10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 이상으로도 저희가 상당한 그 우선순위를 두고 육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그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투입 계획까지도 같이 세워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과거 정권에서 정부 R&D 비용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서 올해 아마 28.7조인가 그럴 겁니다. 이거를 해마다 5%씩 늘어난다고 상정을 해서 2026년까지 한 6조 원이 늘어납니다. 그중에 절반가량을 여기다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정부 R&D에서 좀 비효율적으로 그 집행이 되는 그 예산들을 좀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전용을 하고 또 민간 기업의 매칭 펀드까지 동원해서 약 5조 정도를 투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술 거버넌스 개편은 과학술 혁신 부총리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뭐 후보 이 공약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연초부터 이것을 계속 그
논의를 하고 내용에 포함을 시키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시작한 제도라서 그때의 경험을 저희가 총괄을 했습니다. 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획과 예산 권한이 타 부처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인 조정 기능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저희가 반성을 좀 했고요. 무엇보다 그 당시보다 지금에 들어와 가지고는 과학기술이 다루는 영역이 너무나 크게 넓어졌다. 또 부처 간 중복과 어떤 뭐랄까 경쟁 같은 것이 또 갈등 같은 것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는 이것을 조정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다.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 같은 또 그다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전 사회에 충격을 주는 문제들이 급속하게 또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것에 종합적으로 대처를 하려면은 우리가 거버넌스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이제 기획과 예산을 권한을 부여해서 충분한 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혁신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그다음에 좀 도전적인 연구 그다음에 어떤 관리 체제 혁신 같은 것들도 같이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부총리라는 내용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재 양성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제 전문 연구원 확대가 앞에 들어와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작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병역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특례가 이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에 못지않게 불균형 문제, 그다음에 이것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어떤 배려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연구원을 확대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러나 형평성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과학술군이 군이 이제 스마트 강군, 그다음에 이제 전문 요원들 갖다가 채용할 때에 기술적인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학술자들이 군복무를 대체하면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재 양성은 100만 디지털 인재를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그다음에 지역을 배려하고 조금 많이 소외됐다는 청년과 여성을 같이 배려하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고요. 초중등에서도 이제 스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기초 소양을 육성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R&D 시스템에서 역시 부총리와 국가전략기술, 그다음에 이제 우주전략본부까지도 말을 했는데 우주는 우주 중기 계획에 이제 들어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더 강화를 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하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성과개혁 쪽에서 평가 시스템을 개혁을 해서 PBS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박사님 조금만 스피드업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기초연구는 교육 쪽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지역의 어떤 R&D 예산 기획 권한을 대폭 이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공약 비교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다른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가늠하겠습니다. 예, 다음. 예. 그래서 결론은 공약은 사실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후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 방향이 어떤 것이냐,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핵심 이슈인가 아니면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재명 후보는 과학술 혁신 부총리제를 도입을 하면서 항상 과학술 공약을 제일 앞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공약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술 국정의 핵심에 놓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과학술가 중심으로 연구개발 체제를 운영을 하고 민간 전문가를 참여하는 그다음에 부처 분장과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말을 한 것처럼 인재 자원 정책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정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열린 자세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략기술, 우주강국, 사회문제 해결 우리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대부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실천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겠느냐. 그것은 과거의 실적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인선 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높았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면 중지해 주시고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영일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나오라고 할 때는 뭐 개인 입장에서 나오면 된다 그랬는데 뭐 구도가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누구든 여든 야든 또 이충근 박사든 저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과학기술을 위한 그런 마음은 갖고 사실은 많은 이슈들이 다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그리고 이 과실련에서도 이제 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는 입장이고 뭐 방법에 있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그야말로 말씀한 대로 의지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이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과학기술 공약이라는 것에 뭐 큰 이제 기본 입장은 한 4가지하고 세부적인 방향 한 6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공약이 이 시대의 이 정신, 시대 정신, 시대를 보고서 이 공약의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의 목표가 과학기술 발전뿐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혜택, 보다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혁신, 경제혁신을 같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공약이어야 된다. 이런 기본 방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지금 거의 모든 과학기술계에서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 운영을 기반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의 방법을 찾는 것. 이게 공약의 두 번째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저희도 내부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원이나 기술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지금 여기에 역할 중인 과학기술인 그리고 진입을 대기 중인 청년이나 여성 그리고 미래 세대 이러한 사람에 관한 이슈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제 기본 방향을 갖고 있고 네 번째는 뭐니 해도 이제 저도 많은 과학기술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낡은 틀을 버리고 그야말로 슬로우 사이언스, R&D가 리니어하게 순차적으로 천천히 가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야말로 이것이 낡은 틀이 아니고 새로운 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되고 낡은 벽들, 전공의 벽이라든가 부처의 벽, 칸막이 이런 것들이 탈피가 돼야 되고 낡은 정책들, 지능과 규제가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막 섞여 있고 그리고 서로 차별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러한 이 정책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우리 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대변혁의 대전환의 가속화에 맞춰서 우리 패러다임도 가속적으로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고 또 창의와 도전이 존중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이런 큰 틀에서부터 공약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6가지로 같이 중지를 모은 것이 있는데 사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의 바람은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구분하고 하는 것이냐 하는 건데 그 6가지 말씀드리면 하나,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방향이 혁신지향적이고 포용적이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전문가 중심이어야 된다. 거버넌스가.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형 거버넌스여야 된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버넌스를 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약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잘 나눠서 적정 역할을 화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때마다 출연연구소 보고 니네들이 해야 될 적정 역할이 무엇이냐 R&D를 강화해라고 얘기하는데 정부는 스스로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과연 집행을 하고 이런 것이 정부의 역할인지 아니면 미래기획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인지 조정의 권한을 강화해야 되는 것인지 그야말로 데이터와 과학의 결과에 입각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역할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민간도 역시 마찬가지 민간이 그동안에 2017년도에 연 17%, 11% 이렇게 하던 그 성장률이 최근에 4%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민간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혁신 활동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즉 민간의 활력을 더블업하고 대신 R&D 과정이나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그런 규제는 과감하게 절반 이하로 확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냉정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이 과학기술 중심의 시대에 이 맞는 체제를 갖추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공약들이 중요하다. 민간의 활력을 더블업하고 규제는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공약. 이것이 중요하고 자유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미래를 뒷받침해줄 혁신 인재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인재 100만 명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핵심 디지털 인재가 IT 인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IT가 예를 들어 바이오든 모바일이든 여러 군데 쓰이는 모든 각 산업 분야의 첨단 제조 기술이든 다 합쳐서 50만 명을 양성을 하고 그리고 한 50만 명 정도는 전환 인력, 즉 예전에 이 전통적인 그런 그 직업군에서부터 이 시대에 맞는 전환 인력으로 50만 명 이렇게 해서 100만 명을 생각하면서 청년과 여성 인력에 대해서 현재 그 참여가 진입이 저조하게 되어 있는 그 제도를 유인제도라든가 여러 대책을 통해서 바꾸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일자리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그 인력들이 마음 놓고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서는 특히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아까 IBM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ICT의 디지털 플랫폼 그다음에 바이오 디지털 플랫폼 융합 플랫폼이죠. 그리고 모빌리티 디지털 융합 플랫폼 이런 산업들 뿐이 아니라 저희는 중요하게 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스케일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이 실제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건 그렇게 제한적이다. 오히려 창업기업들이 중견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스케일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넷째, 여러 분야에 있어서는 자율과 전문성 존중을 키워드로 해서 대학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은 하되 간섭은 없다. 그래서 장기 안정적인 10년 정도의 장기 안정적인 지원과 감사의 매제 이런 걸 키워드로 하고 있고요. 출연연구소는 임무 해결형 혁신 체제의 중심에 출연연구소를 둔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적 간섭을 배제한다. 그리고 임무 해결형 R&D에 적어도 5년 이상의 장기 지원한다. 그리고 출연연구소의 4대 요구사항, 하나 PBS, 하나 정년환원, 하나가 공공기업 운영법의 배제, 네 번째가 연금. 우리가 이미 역대 정권에서 계속 90% 이상 달성하도록 지원하겠다 해놓고 채우지 못한 부분, 이 4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업은 혁신 주체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기업의 역할이 지금은 따로 산학연에서 구분되어 있지 않다. 기업은 인력 양성이나 글로벌 진출이나 정보나 표준, 특허 모든 분야에서 기업의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약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격차, 차별 없는 과학기술 혜택입니다. 디지털 격차 없는 격차 제로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모빌리티, 에너지 혁신, 그다음에 의료, 그러니까 이 스마트 의료죠. 노인 계층을 위한 제로 테크놀로지나 스마트 헬스케어, 그리고 청년과 여성, 지역, 중소기업 이런 데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 과학기술의 격차 틈새 메꾸기 여기에 과학기술의 영향을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단순한 격차 해소보다는 지역이 이제는 국가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지역이 주도를 갖고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해결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니 뭐니 해도 투자가 중요하고 투자는 이것이 투자 지금 현재 30억과 민간이 70억 해서 100조 시대가 열었다 하는데 민간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전에 아마 성장률을 회복하면 금방 150조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투자를 50조 가까이 늘리는 지금보다 약 대전 가까이 1.6배 정도 하는 이러한 그 원칙을 갖고서 미래 비전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의 배분의 원칙을 우리가 세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배분의 원칙을 잘 세팅을 해서 그야말로 기초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인력 양성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임무 해결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인프라
특히 4차 산업 인프라라든가 벤처 지원과 같은 그런 인프라에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솔루션을 제안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제안하는 이러한 이제 공약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미 이충근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은 문제 인식에 접근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많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해서 이것을 보완 발전시키고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약집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이것이 꼭 돼야만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이제 윤 교수님 발표하신 사항 관련해 가지고 특히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이 주요 전략 분야에 대한 단순 R&D 예산 투입 이상의 체계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R&D, 산업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규제, 인력 양성, 마케팅이나 시장 진출, 국제 진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하나의 부처가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런 체제가 갖춰지기 전에는 지금처럼 칸막이 같은 것이 상당히 있는 한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어떤 논의가 산업 대전환 시대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것이 보다 더 강력하게 연구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박 교수님, 아까 네. 그 왜 말씀하시는 중에 그 IBM이라는 말씀하셨죠? IBM이 글에 써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IBM 3대 혁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5대 혁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그 IBM은 누가 그럼 이야기한 거예요? 예? IBM은 지금 이제 어디서 이어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그게 아마 I로 표현된 것 같고, 바이오 디지털 플랫폼, 바이오 디지털 융합, 그것이 예. B로 표현된 것 같고, 이동 모빌리티가 M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외에 에너지 혁신하고 첨단 제도 기술, 이렇게 5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박 교수님도 잘 모르시는 쪽에서 나오신 모양이네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충근 박사도 여러 군데에서 여러 관련 공약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아마 이제 이쪽으로 분류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거버넌스 관련해서 뭐 청와대에 뭘 만드나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그 과학기술 사령탑을 둔다.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를 그럼 반으로 줄인다 그랬는데 어디다 두나요? 그 청와대를 반으로 줄인다는 건 청와대가 하고 있는 권력의 남용, 예를 들어 뭐 오케이. 기관장 인사에 뭐 관여를 한다든지 쓸데없는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꼭 필요한 예산 조정이라든지 사업의 조정까지 반으로 줄이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미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화면 공유하시나요? 저는요, 항상 이 토론회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나면 끝나고 난 뒤에 좀, 할 말을 다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거를 좀 정리해서, 물론 후보 편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한번 좋습니다. 해봤습니다. 윤 교수님이 며칠 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현 정부의 공약 이행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행도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봤더니 그냥 전체적으로 정한 공약 이행이 한 67%쯤 되더라고요. 완료나 진행 중. 근데 과학기술 진행 쪽은 공약 이행이 71%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높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잘하고 있나? 근데 이제 완료된 정책 중에도 또 이제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도 체감 효과가 굉장히 미미한 정책들도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뭐 목적 기관 지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청년 과학자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느냐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진하지 않나. 진행되고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각 후보의 공약 말씀하셨는데 실제 거버넌스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다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쭉 진행해 살아온 경험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다 과학기술 정책에 있었던 것이고 별로 되게 산뜻한 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게 이제 다만 시간이 바뀌어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뭐 기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거기에 더 더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이 정책보다는 실제로 이 내놓은 정책들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하는, 만일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국정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실제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게 뭐 국가의 안보라든지 경제, 국민 행복 다 좌우하는 것들이니까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일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대선 공약이라는 게 현 정부의 정책 수립, 정부가 정책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이잖아요. 그래서 선거용도 되지만 향후 집권을 했을 때 어떻게 그 정책을 잘 수행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굉장히 좋은 공약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이게 이제 임기 내에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공약하고 또 향후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지속성 공약을 구분해서 정책 공약을 제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 공약에서 보면 뭐 지역 인재 양성이 되게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실제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밑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한자로 한번 적어봤는데 공약이 공공약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제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저는 제가 지역에 있는 예전에 경력 단절도 오랫동안 경험한 여성이고 또 여기에 기혼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인인데 출연연에 오랜 기간 근무했고 또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대학에 와서 근무하는, 그리고 주니어이기도 했는데 지금 시니어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제안을 몇 가지 해보기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과학기술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정부에서 지역의 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이 생긴 곳이 다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의 시가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흔들려요, 정책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면 실제로 좀 독립적으로 기획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결혼 출산하기 좋은 과학기술 일터 만들기. 그냥 제가 이제 띄웠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 문제인데 세계 전 주기적으로 과학기술 인력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청년이나 또 신진과학자, 그 다음에 뭐 저출산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과학기술 인력을 나중에 어차피 모자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청년도 중요하고, 청년은 물론 중요하고 시니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자원 확보인데 실제 우리 올해 요소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시장 원리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략적 자원 확보를 하는 것이 실제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시설 유지 보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연구시설을 무조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형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유지 보수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투자하는 것이 연구장비 예산 투자 효율 증대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4분. 네. 너무 길게 하죠? 아니요,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입니다. 예,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공공기술 개발. 이게 이제 실제 출연연이 하는 일인데, 실제로 이제 뭐 그 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인류 공동 문제라든지 감염병, 사회적 난제 이런 것, 그다음에 대형 연구시설 구축 운영 이런 것들을 거대과학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출연열이 실제로 연구를 잘하려면 아까 박영일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연구인력 확보 이게 굉장히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건의 부분인데 기후 변화, 그다음에 탄소 중립, 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현안 문제죠. 그런데 다 좋습니다. 과학적 기술적 접근으로 과학 기술적 접근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 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 문화 확산을 통해서 이 정확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또 국민들한테 이렇게 함께 생활함으로 해서 이걸 좀 풀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후 변화, 탄소 중립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석탄 발전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회색 산업이 녹색 산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물론 다 고민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넘어가. 좀 넘겨주세요. 과학기술 인력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술 인력 이런 걸 다 합쳐서 실제로 과학기술 인력이 한 191만 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유권자 수 대비해서 한 4.4%가 되고요. 유권자 수가 한 4,4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4%라서 실제는 과학기술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가족 수를 곱하거나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까지 다 더하면 굉장히 많은 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맺고요.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 정책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얼마 투입하겠다라고 두 분 다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 예산 추경 문정부에서 10차 추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이 빚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뭐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과연 다음 정부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질문이고요. 2번째, 아까 인재 양성 100만 명씩 하시겠다고 했죠. 이것의 구체적인 어떤 수를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이거 질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원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너무너무 알찬 내용이고 사실은 마이크로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체감적인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컨텐츠입니다. 예, 우리 또 가실령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박상욱 교수님. 네. 주정 토론이요? 네. 사회자님, 이게 참 어떻게 토론을 하라는 말씀이신지. 그냥 우리 오늘 우리 윤지영 교수님 발제 들으시고 그러니까요. 또 앞에 여야 이렇게 또 정책 관여하신 우리 전문가분들의 또 토론을 들으셨으니까 뭐 라운드업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교수님의 평소 지론을 설파해 주십시오.
예,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발제가 4개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도 발제를 해주셨고 세 분 토론자도 공약 발표, 공약 발표 그리고 과실련의 대선 공약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제 네 분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예. 일단 주요 후보들의 과학기술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봐서는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기 거버넌스 강화, 우주전담 조직, 연구개발 투자 강화, 또 뭐 전략적인 연구, 또 인재에 대한 강조, 또 뭐 여야 할 거 없이 포용적 과학기술, 사회문제 해결, 에너지 전환 대응 등등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 정책이 뭐 그 이념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중도가 아니겠습니까? 부국강병이 기본적인 지향이 되다 보니까 또 최근에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등 또 감염병 상황 등 거시적인 정책 환경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각 당에서 차별화된 공약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가운데 조금씩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을 토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 순서대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가장 완성도가 높습니다. 여당답게 포괄적이고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계승하는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풀 패키지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 또 산업부 등에서 연속으로 크게 경고를 먹으면서 지금 부처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싱크탱크들은 공약 작업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각 캠프에서는 그동안 이제 영입하신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려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당이 가장 그 두뇌를 많이 모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약의 완성도가 높고 문재인 정부 과기정책을 계승하기 때문에 과기정책의 연속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기대되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격은 그러니까 진보적인 과학기술 정책의 성격 그리고 또 포용적인 성격이 있는데 특히 지역 R&D를 1조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권이라든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여당의 어떤 주류랄까요? 이런 부분하고 또 후보가 꼭 결이 맞는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실용적인 공약들도 눈에 보이는데 특히 어떤 진보 진영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어떤 뭐 패권적인 그런 지향들, 세계 5대 강국이 되겠다. 또 기술 주권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합당한데 기술 패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스마트 강군 같은 그런 상당히 실용적이고 어찌 보면 보수의 슬로건과 같은 그런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특징적입니다. 과기 부총리제를 이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구체적인 그림은 없어요. 현재의 과기정통부를 단순히 부총리로 격상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1호 공약인 디지털 전환 공약에 따라서 국가디지털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전담 조직이 나오거나 또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그 부처를 신설하는 경우 산업부의 에너지 차관실을 이제 떼어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디지털 전환과 기후에너지부 추진과 연계하여 현재 과기정통부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말하자면 과기혁신부총리의 과기혁신부는 어떤 기능들로 구성되는 것인지 그림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유축한데 디지털 전환 전담 부처가 생기고 행정위원회가 됐든 부처가 됐든 생기고 기후에너지부가 생긴다면 결국 부총리라는 사이즈를 유지하려면 3차관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최소한 그렇다면 현재 과기부 1차관 그리고 혁신본부 아마도 산업부의 1차관실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제가 그 정도 코멘트 드리고요.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서는 아직까지는
포괄적인 과학기술 혁신 공약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제시되지 않은 상태고 방향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박영일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상당히 구조화된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방향에 해당하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캠프 내에서 과학기술의 우선순위나 비중이 낮은 건 아닌가. 워낙 그 율사 출신들로만 이렇게 핵관들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 과학기술의 우선순위나 비중이 낮은 게 아닌가 우려가 좀 되고, 아니면은 좋게 생각하면 워낙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후보가.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김창경 전 차관이나 박영일 교수님처럼 전문가들이 거의 뭐 일당백의 전문가들이 지금 캠프 상층부에 포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이라고요? 김창경? 네네. 어떤 분이죠? 교과부 차관 하셨던 분이요. 그분하고 박영일 차관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두 분이라고 했습니다. 비교는 아니고요. 그냥 엮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당선이 되면 인수위부터 해서 이렇게 준비된 전문가들이 딱 잡고 일임해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끌고 나가실 것인지,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공약이 일단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워낙 선수가 포진되어 있으셔서 두 가지 측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강화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OSTP 모형을 청와대에 구현하시겠다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 과학기술 전담 조직은 사업 집행은 당연히 못하고 또 과학기술 예산 조정을 하는 혁신본부 기능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혁신본부가 과학기술 예산의 종합조정을 하는 것은 기재부가 그 기능을 위탁해서 맡기고 있기 때문인데, 청와대는 그런 부처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에 설치하신다는 것인지, 그 경우 기존의 종합조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과기혁신본부와의 역할 성립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부처는 전혀 안 건드리시는 것인지 최소한 한 2년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뭐랄까요, 이렇게 선언적으로 밀고 나가시면서 아무래도 참여적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가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정책 전문가들이 굉장히 약간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정책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이공계의 현장 연구자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분들입니다. 경제 관료나 그 정책 연구를 주로 하시던 분들이 과기 혁신 정책을 끌고 나가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 진영 캠프에서는 오늘 나오시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 짧게 코멘트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공약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 공약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자기가 원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뺏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후보 본인을 과학기술인으로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 공약은 과학기술계의 소망성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기 정책을 펼쳐나가려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과학기 정책 전문가들의 견해와 절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 현장 연구자 중심으로 의견을 공약 정책으로 펼쳐나가는 게 또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성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서는 초격차 전략을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어떤 산업 기술이 정부의 프로모션에 의해서, 정부의 R&D 지출에 의해서 잘 진행이 돼서 세계 선도 그룹에 도달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꼭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세계 선도지만 중국이 우리를 곧 추월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사양 산업이야. 우리는 슬슬 발을 빼야 돼. 포기할 거야. 그러면서 R&D를 안 해요. 정부 R&D를. 삼성, 현대, LG가 더 잘하니까 우리는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디스플레이처럼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걸 우리가 도와주고 있어요. 배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고, 반도체도 뭐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초격차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하고 있는 산업 부문의 기술 개발을 더욱더 열심히 해서 격차를 유지하거나 벌려나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초격차 전략을 다른 후보들도 채용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공약에서는 얼마 전에 상향 조정한 NDC를 낮추겠다, 재조정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띄고 원자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특히 이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엊그저께 토론회에서 발표하셨습니다마는 명시적으로 뭐 늘리겠다라고는 당연히 얘기 안 하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 SMR 중심으로 원자력을 끌고 나가겠다, 또 계속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과학기술계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새 주요 후보에서 공통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아무래도 이 득표에 도움이 안 될 만한 부분들은 공약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연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이 출연료이 80년대 이후 변화가 없어서 과거의 산업 부문에 맞춰져 있고 또 현재 에이전시화 되어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출연료를 뭐 법인 통합이라던가 대학하고의 연계를 강화한다던가 개혁할 일이 많은데 출연료에 대한 공약이 빠져 있습니다. 또 대학의 역할 변화, 대학 연구의 확대,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약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인재 양성 외에는 공약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종합해서 마지막 문장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세 후보의 공약을 다 섞어서 정리를 해서 합본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일장일단들이 있는 공약들이어서 최근 대선에서 이렇게 뭐 지난번에는 과기 정책이 사실은 뭐 전혀 관심이 없이 급히 대선이 진행됐으니까요. 이번에 이렇게 무려 3명의 후보가, 물론 안철수 후보는 현재 뭐 어떤 그 정당이라는 측면에서는 1, 2번 후보에 비하면 훨씬 더 그 정치적인 세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기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완성도 있는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과기 정책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펼쳐볼 수 있게 돼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에는 이 세 후보의 공약들을 종합해서 차기 정부의 정책과 국정과제로 만들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박상욱 교수님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웨비나가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내걸렸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기는데요. 그 기대에는 우리 아마 박상욱 교수님이 큰 역할을 아마 하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박 교수님하고 코멘트 중에 2가지 각각 그 이재명 후보 쪽, 윤석열 후보 쪽에 이제 질문이 하나씩 나왔는데, 우선 이충건 박사님께서 그 과학기술의 핵심 부라는 게, 그 부총리 부서라는 게 산업부라든지 관련 부서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어떤 핵심의 중심 부처인지 아니면 가기 정통부의 단순한 프로모션인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뭐 가능하시겠습니까?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저희가 정부 조직 개편을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타 부처하고도 연관이 되고 국가 전체의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과학기술 팀에서 다룰 뿐만 아니라 상부의 캠프 중앙에서 또 그 깊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박상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정리가 좀 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만 과거의 경험과 지금 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경청하고 있고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과학기술부총리제를 거론한 이유는 국정의 핵심에 과학기술을 두겠다.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다. 효율성과 미래지향성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뭐 어느 쪽이 집권하든지 간에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상당 부분 또 새로운 어떤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리 박영일 교수님, 아까 그
청와대에 이렇게 어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기술 정책 조직을 만들었을 경우에 몇 가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박상욱 교수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과학기술 핵심본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수님도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아니요, 박 교수님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돼. 거버넌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거버넌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과 계획과 법령에 조정이 될 수 있는 거버넌스. 그리고 대통령 이제 지난 12월 20일이라 과청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겠다. 전문가를 중용해서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책임진다. 이것에 맞는 거버넌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중심이고 그리고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되고 일반 국민의 참여, 전문가의 참여, 그리고 과학기술인의 참여, 그다음에 혁신을 포용적으로 전체를 지향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기능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버넌스를 짜야 된다. 이게 OECDP처럼 가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옆에 OMB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잖아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와 유사하게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정부의 부처라는 것이 계획과 조정과 집행과 이런 것이 한꺼번에 섞여 있고 그리고 정부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된 기능이 전부 한 곳에 모여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 더더군다나 앞으로 이것이 어떤 플랫폼 정부가 된다 그러면은 다른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틀에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희도 지금 아까 이충근 박사님 말씀한 대로 계속해서 좋은 방안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조직의 형태를 딱히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미스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00만 원 어떻게 양성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0만 원 양성하고 50만 원 전환. 그러니까 직업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직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이런 디지털로 전환한다 해서 9개 분야를 저희가 지능형 반도체, IoT, 빅데이터, 뭐 AR, VR, 스마트 의료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 디스플레이 해서 9개 분야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는 8만, 어디는 12만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성가족부 폐지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기 쪽의 거버넌스는 아마 굉장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굉장히 좀 다듬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실련에서 뭐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 거버넌스가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들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단순히 뭐 이런 그 노무현 정부의 뭐 부활이라든지 또는 뭐 이명박 뭐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런 부활이라든지 어떤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정말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좀 꾸려졌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두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대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 회원 여러분들 뭐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 보셨을 텐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은미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시간 또 깊은 토론과 고민들 같이 공유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토론회가 계속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과실련의 이러한 포럼에 관심과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한은미 대표님 상임대표로 취임하신 후에 첫 오픈 포럼인데 중간에 그 진행상에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마 이 부분은 올 한 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리라는 길조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픈 포럼에서는 더 좋은 주제와 컨텐츠를 가지고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은 그 녹화가 돼가지고요. 유튜브 과실련 TV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필요하실 때 그 자료 같은 것들 보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도 아마 열람하시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어,